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온라인으로 또 뵙게 돼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레즈나리 교수님도 캐나다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KWS에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 가장 흥행에 성공하고 그 어, 정말 발전을 이뤘던 분야가 이 웨비나였는데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돼 가지고 저는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 초청해 주신 박진아 교수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는 연구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는 언제나 영광스럽고 좀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어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 활동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우주 상황 인식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위험 감시센터 내에 우주위험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최근에 뭐 누리호도 발사하고 다누리호도 발사하면서 우주 활동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데 개발과 함께 좀 저희가 더 고민을 과학자로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 제가 하는 연구가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시지만 아마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화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런 분야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요. 저는 2000년부터 한 5년 정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일한 시간이 한 12년 반 정도 되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금 이제 카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저는 그곳에서 아리랑 위성 2호의 탑재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지금도 조금 화두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당시에 이제 경남 사천에 그 우주센터가 옮겨지면서 제가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세티레가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었죠. 세티레가이에서 제가 7년 반 정도 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수출하는 그 부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 위험과 관련된 연구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분야들이 좀 더 이슈가 되면서 제가 좀 그 책이나 아니면 방송으로 소개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일들을 좀 제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릴 주 내용은요. UN 코퍼스 한국 대표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현재 UN 코퍼스 한국 대표단의 이제 우주 위험 관련된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 또 그리고 UN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와 관련돼서 또 해결하려고 하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좀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우주 위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그림을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올해 2월에 UN 코퍼스의 과학기술 소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과학기술 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위험 활동, 우주 상황 인식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 내용을 우리나라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학회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이렇게 또 여성 과학자 분들과 또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신납니다. 네. 여기 보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뭐 소행성,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발사체, 우주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루는 분야의 모든 키워드를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소행성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우주 물체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우주 물체로 분류가 되는데, 보시면은 제 그 포인터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위성이 추락하거나 또는 궤도상에서 인공위성과 잔해물들이 충돌하는 충돌 위험들, 이렇게 우주 위험과 관련된 일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석의 주 연구 분야입니다. 하나하나 사실 소개를 다 드리고 싶은데 조금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이제 스페이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우주 상황 인식이라는 키워드가 최근에는 이제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하고 있냐면 우리가 뭐 영공, 영해, 영토,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우리가 어떤 영역을 나눈 데 있어서의 육해공은 이미 이제 영역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주에 대해서는 사실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우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열려있는 공간이었고, 또 거기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영역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다 쓰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내용을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이 우주라는 공간에 영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서 우주 영역 인식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SSA뿐만 아니라 SDA도 많이 쓸 텐데요. 사실 이 두 키워드는 일맥상통하고 제가 아래쪽에 썼지만 동일한 과학적인 원리, 동일한 도구, 동일한 센서 네트워크를 모두 이용을 합니다. 사실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을 인식한다라는 게 우리가 뭐 항공 관제도 있고 교통 관제도 있듯이 우주에서도 이제 인공위성과 발사체들이 발사되면서 그 발사체나 인공위성들이 움직이는 그 공간에서의 인식들, 거기에서도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지상에 우리 인류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한 활동들을 이제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활동인데요. 이 두 개의 키워드는 모두 원리도 도구도 센서 네트워크도 다 동일한데, 단 아래에 보시면 우주 상황 인식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 영역 인식은 군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미국은 미 우주군을 이제 창설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호주나 영국, 프랑스 또 이런 그 각국에서 또 우주군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상황 인식과 우주 영역 인식의 동일한 과학적인 원리, 도구, 센서 네트워크가 같기 때문에 저희 민간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원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전문가적인 자문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상황 인식은 탐지, 추적, 목록화, 식별 4가지 과정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체들을 탐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들이 어디를 지나갈지 추적하고 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목록화해서 각각 그 물체들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또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의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탐지나 이런 추적은 센서를 만들면서 센서를 통해서 관측 데이터들을 획득하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천문연구원이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목록하고 분석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 이번에 이제 다누리가 발사됐잖아요.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이 발사가 되면서 8월 5일에 이제 발사됐는데 이 다누리호 발사가 되면서 제가 하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공유를 한번 바꿔볼 텐데요. 혹시 좀 버벅대더라도 잠깐 이해를 해주세요. 혹시 지금 영상이 보이시나요? 네. 아,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뭐 소리는 사실 지금은 공유는 되어 있는데 소리보다는 눈을 크게 뜨시고 모두들 이 영상을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12월, 지금 8월 5일에 다누리가 발사가 되고 1단, 2단이 1단이 발사된 이후에 이제 지구 궤도 1600km 고도에서 다누리하고 2단이 서로 분리가 되는, 이 다누리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 X의 팔콘 9이라고 하는 로켓으로 발사가 됐는데요. 이 발사되는 이 로켓이 2단 로켓이었고 2단이 이제 이 다누리를 지구 궤도 바깥에 그 달 궤도선까지 갈 수 있는 궤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원하는 궤도에서 한 40분 지났죠. 40분 지난 상황에서 다누리를 분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봐주시고요.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봐주셔야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찍혔죠. 달 탐사선이 달 궤도선이 2단을 분리가 되었습니다. 돼서 향후 날아가고 4달 반 있습니다. 동안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제 성공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분리가 스페이스X에서는 이제 됐죠. 웹 중계를 중단하도록 혹시 정말 짧은 영상이긴 한데요.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켜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혹시 어떤 부분 보셨는지 영상에서 보신 내용을 조금 설명을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쉽지 않으시죠? 지금 네. S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스태피에 계시는 성함도 좀 말씀해 주세요. 손수정 선생님. 네. 지금 빠르게 날아가는 위성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뒤에 있는 단어가 맞습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위성이에요. 지금 다누리호 옆쪽에 하얗게 반짝이는 점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나갔는데 혹시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X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기도 하나 지나가고 향후 있죠. 4달 반 동안 여정을 뒤에는 엄청 시작하게 될 많이 텐데요. 지나가고 이제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저는 이제 다누리의 성공을 굉장히 바랬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다누리가 이 지나가는 다른 인공 우주 물체들에 부딪히지 않고 잘 날아가기를 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1957년 이 지구 궤도의 지구의 모습과 2022년의 모습은 물론 이거는 굉장히 과장되고 좀 이제 스케일을 업해서 표현을 한 거지만 아까 보셨듯이 다누리가 지나갈 때도 굉장히 뒤쪽에 많은 인공우주 물체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찍히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제 그걸 실제로 본 거고 정말 앞으로는 이게 더 많아지겠구나. 우리가 왜 영화 속에서 어떤 도시 위에 날아가는 자동차들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마 우주가 이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속도가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하듯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나가는 우주 물체들 중에서 약 20%는 운영 중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데브리, 그냥 잔해로 남아있는 파편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한 80% 이상이 지금 데브리인데 이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이나 발사체들이 많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한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까지 쭉 펼쳐서 본
이미지고요. 굉장히 많은 인공우주 물체들이 이미 65년 이상 지나간 이 시점에 정말 많은 인공위성들이 발사되고 있다. 그래서 우주 물체의 증가에 따른 우주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주 위험과 위협은 조금 키워드는 다르죠. 우주 위험은 우리가 어떤 떨어지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어떤 자연 재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우주 위협은 의도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우주 위험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우주 물체 증가에 따라서 우주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왜 만든 이유는 최근 들어서 얼마나 정말 우주물질들이 증가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들을 최대한 취합을 해서 그 정보들을 이제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만든다고 만든 게 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 52,594개 전체 인공우주 물체 중에 궤도상이 한 25,000개, 추적 가능한 건 23,000개, 떨어진 게 한 27,000여 개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은 우주 물체들이 떨어졌고 지구 궤도상에 남아있고 또 5월, 6월 지금 지난 6월 달 걸로 캡처를 한 거지만 지금 8월에도 한 100여 개 넘는 우주 물체들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직접 뭐 떨어진 걸 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정말 많은 뭐 블랙박스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떨어진 것들을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일의 발사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보이는 화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페어링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위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가 스타링크를 팰콘 9으로 발사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무슨 아파트 형태처럼, 빌딩 형태처럼 굉장히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다누리는 여기 안에 하나만 딱 들어가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굉장히 이제 초소형이고 한 100에서 200kg 정도 되는 위성이고요. 그 위성들이 한 번에 60여 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인공위성들이 60여 개를 한 번에 발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한 대, 두 대씩 발사했던 거를 한 번에 60대가 발사하게 되면 그 60대 이상씩 발사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총 한 12,000여 개, 뭐 최대 목표는 4만여 개 정도 되는데요. 12,000여 개 인공위성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촘촘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우주 인터넷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지금 스페이스X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2022년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스타링크가 굉장히 큰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 궤도에 이제 굉장히 빼곡하게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모습들을 보이신 이 점들이 모두 인공위성들인 거죠. 고도가 좀 다르게 뭐 한 300에서 400, 500, 600 정도 되는 고도에서 많은 인공위성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지구 어느 곳을 가도 인터넷이 빵빵 터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꿈인데요. 제가 최근에 미국 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죠, 이제는. 미 우주군 기지에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LA에서 서부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 롬폭이라고 하는 산타바바라를 지나서 산타바바라를 지나서 산타마리아 지역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이제 같이 가신 분들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인터넷 왜 필요한가 사실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가니까 우주 인터넷이 당장 필요하겠더라고요. 지나가는 곳곳에 인터넷이 안 되고 데이터 로밍 가져간 것도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데이터 로밍 한 3기가 해갔는데 실제로 로밍이 가능한 지역이 물론 제가 우주군 기지를 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주변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리에서
뭐 데이터 로밍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300메가 쓰고 온 것 같아요. 공항 근처에서. 그 정도로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광을 받는데, 사실 이렇게 실현이 되려면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사가 되고, 이런 인공위성이 많이 발사됨으로써 우주에 굉장히 그 붐비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미사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아까 그 펠콘 9이 발사되고 난 이후에 호주에 떨어진 잔해입니다. 이건 이제 뉴스에서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콕 박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기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아까 그 로켓 안에 들어가 있는 잔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파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우주선을 발사했던 파편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추정이 된다고 발표는 했지만 거의 정확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미사일은요, 제가 우주 위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11월 15일에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요격한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ASAT이라고 부르고 안티세틀라이트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ASAT을 하면서 실제로 한 1,500개 이상의 파편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 파편들이 지금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 물체들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주 상황에 대한 인식들, 우주 위험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당장 우리나라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빈도가 높아져서 우리나라도 언제나 예외 상황일 수는 없다라는 게 현재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런 우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우주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됐고, 당시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 우주로 뭔가를 날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무기로서의 어떻게 보면 영역을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도 사실 인식을 하게 된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1959년에 유엔 총회에서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에 대한 결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1년에 이제 유엔 코퍼스가 상설위원회로 개최가 되면서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유엔 코퍼스가 이제 행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는 우주 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실질적인 우주분의 국제 최고 기구고요. 제가 사실 우주를 연구하고 있으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코퍼스의 그 대표단 활동입니다. 사실 제가 우주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뭐 유엔 회의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년 사실 6월과 2월에 유엔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매년 갔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올해까지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버추얼로 활동을 했는데요. 매년 이제 2월과 6월에는 과학기술소위원회, 6월에는 본회의가 열리면서 이런 우주 위험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한 2014년만 해도 사실 이 스페이스 데브리 SSA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2014년 3월에 진주운석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위험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우주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어떤 재난 대응으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정부가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2014년 5월에 우리나라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직접 이 우리나라의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그 머리 긴 뒷모습이 제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앉아서 각 대표단 그 자리에 앉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우주형 대비 기본 계획 10년 계획이고 이제 내년이면은 10년이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 내용을 이제 발표했었고 제가 올해 2월에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이 2014년에 발표했었던 거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과들을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거의 8년, 9년, 이제 곧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에 사실, 정말 무슨 큰 스텝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단계에 작은 단계들이 이루어서 그래도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이 흐름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 2019년 6월에 이 우주의 지속 가능성, Long-term Sustainability of Space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UN 차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법적인 강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권고사항이긴 한데 이런 가이드라인조차도 UN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수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지속 가능성, 특히 우주 위험과 안전한 우주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2019년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우리나라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이 우주 활동의 안전한 활동과 그다음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한 법도 개정하려는 노력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우주의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뭐냐면 어쨌든 우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우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가겠지만 우주에는 이미 우주인이 살고 있죠. 우주라는 공간이 이미 인류가 살고 있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우리 지구에 남아있는 인류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 궤도에서의 안전한 우주 활동을 위해서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또 아까 우주 위협,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요격하거나 하는 또는 의도적인 근접 비행이나 의도적인 킬러 위성들이 다른 나라에 운영하는 위성들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사실 규범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 LTS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각 국가가 사실 양심껏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우주 선진국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사실 뭐 다 지키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왼쪽에 있는 리플렛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리플렛입니다. 우리 우주의 지속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제가 이제 우주의 평화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안전한 우주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우주 활동에 대한 그 우주 쓰레기 위험이나 그다음에 우주 상황 인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하는데 굉장히 또 우주의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뭔가 안보적으로 튼튼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고 그래서 아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주군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 우주군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우주군들, 그러니까 우주군이 없는 곳은 뭐 육군, 해군, 공군, 어떤 그 군에서의 우주를 담당하는 군들을 모아서 우주 상황 인식 훈련을 합니다.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주물질 추락 위험이라든지 또 충돌 위험에 대해서 각 국이
같이 공조해서 대응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는 거죠. 우주는 사실 뭐 한 나라가 뭐 우리나라만 뭐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만 우주를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 우주군을 주도로 해서 현재는 미 우주군을 주도로 해서 각국이 모여서 이런 우주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절차적으로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물체가 떨어지거나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각국의 센서들을 빠르게 가동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민간 여성 과학자 최초로 미 우주군에 입성을 해서 이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사진 몇 개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참여함으로써 다행히 합참과 공군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이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계기가 돼서 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이제 뭐 호주군이나 그다음에 각 군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 민간에서 이번에는 많이 참석을 많이 못 하셨더라고요. 이제 인원 제한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원 제한도 있어서 민간에서 많이 참여를 못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군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한 명 대동하는 것을 하도록 해서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저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주의 평화를 외치는데 우주군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군과 민과 민에서 민군 협력을 통해서 우주 분야를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우주 활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뒷부분에 제가 우주로부터 위험에 대한 내용들, 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좀 많이 작성을 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로 조금 넘어가고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 성과를 냈던 부분을 조금 자랑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주함시 관측 기술의 탐지 추적 식별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광학과 레이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구축한 아울렛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주물체 광학감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인공이주물체가 움직일 때 그 궤적을 바로바로 찍어서 이 위성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로 갈지를 예측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우리나라 보현사에서 5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망원경으로 눈으로 우주를 계속 보면서 많은 인공위성들을 찾아내고 추적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울렛이라고 하는 광학 센서 네트워크를 갖게 됨으로써 그런 훈련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이저 추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종시에 있고요. 하나는 이제 경남 거창 가막산 꼭대기에 거창 레이저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인공위성에 쏴서 그 신호를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그 신호를 통해서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여기 뒤에는 조금 넘어가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UN 코퍼스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운석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라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망원경 그 네트워크를 설치를 해서 유성체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 궤적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소행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레이더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이 통합 대응 시스템을 전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과기부의 R&D 과제로 이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5년짜리 연구 과제고요. 이게 한 260억 정도 되는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전체적인 위성 궤도 계산을 하고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미 우주군과의 훈련에도 제가 가져가서 직접 가동을 하고 분석도 했고요. 그 훈련하는 동안에 사실 창정 5B 로켓 잔해가 실제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말레이시아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사례를 제가 그 미 우주군 기지 안에서 실제로 분석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카시오페이아를 제가 이제 제일 자랑하는 거는 여기 안에 우리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 담았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돼서 지금 뭐 프로그램 등록도 돼 있고 특허도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랑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저는 유엔을 통해서 이제 이루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뒤에가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는 저희 천문연구원 내에 있는 이제 감시실에 오시면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뭐 광학이든, 그리고 뭐 레이더든, 레이저 시스템이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카시오페이아라는 이제 분석 시스템이든, 결국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제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각자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국제 협력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천문연에서는 독자적인 우주 감시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유엔 코포스 또는 미 우주군과의 협력, 우리나라의 군민군 협력,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모토를 삼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위험이든, 지금 뭐 사실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이런 서울에 굉장히 이제 또 재난 상황이 닥친 자연 재난 상황이 닥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어떤 위험이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험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정부로부터 이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위험이 지금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우주 분야에서 그래도 우주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 계시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또 우주 환경 보호, 우주의 평화적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은정 박사님의 좋은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우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자적인 우주 감시 그 시스템, 카시오페이아 개발하신 게 굉장히 정말 훌륭하고 정말 탁월하시구나, 그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질문을 이제 좀 받겠는데요. 지금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최선미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께서 우주군의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우주군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강연할 기회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좀 더 이제 성인이 돼서 사는 시대에는 아마 모든 분야가 우주와 연결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생명 분야도, 생명과학 분야도 그렇고요. 건축도 그렇고요. 또 지금 건강관리,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과학 기술, 뭐
그다음에 의학적인 부분들 모두 우주와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주에서 뭐 우주군이 활동할 때 또는 지상에서 우주군이 활동할 때 그럴 때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제가 뭐 어떤 분야가 연구되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이제 우주에서 뭐 우주 정거장 안에서 살고 있는 우주인들의 건강 관리, 또 앞으로 우리가 달의 기지를 건설하고 이제 화성까지 인류를 보낼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의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에 우주인들이 이제 달에서 활동을 할 때에 우리 인류의 그러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저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심을 갖고 사실 우주 분야에도 한의학을 연결하는 분야도 추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거 조금 네. 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네,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최은정 박사님 강의 듣고 저는 좀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항상 환경을 생각할 때 지구 생태만 고민을 했지, 이렇게 우주 환경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강의였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도 우리가 정말 모두 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우주선 발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노력하는 것만 보도화되고 하니까 모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거에 앞으로의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가심밖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태 환경하고 연관되는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이번 강의가 좀 굉장히 신선하고 좀 충격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주군이 있다는 것 오늘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일반인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AI가 어떤 그 알고리즘을 인식을 해서 이제 충돌을 예방하잖아요. 그리고 처럼 앞으로도 우주선도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서로 어떻게 시그널을 주고받아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구에 이게 쓰레기가 떨어졌을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피해 양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집 데이터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고,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지상에서도 교통관제, 항공관제 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떤 충돌 위험들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 단계가 우주 상황 인식 단계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제 어떤 인공위성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다른 물체가 이제 다가올 때 내가 피하면, 사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과연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초속 7에서 8km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초속 7에서 8km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다가오는 거를 빨리 인지하고 피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한 하루나 이틀 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 충돌을 회피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충돌 회피에 대한 거, 자동으로 회피하려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제가 이제 스타링크를 말씀드렸는데, 스타링크가 아까 12,000개, 지금 현재는 이제 12,000여 개 정도를 한 번에 쏘아 올려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요. 이 위성들이 실제로 수명이 한 2, 3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2, 3년이 지나면
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위성으로 바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을 갈아 끼듯이 인공위성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인공위성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링크 그 스페이스 X가 어떤 기술을 지금 연구를 제일 많이 하냐면 얘네들을 자동으로 지상으로 잘 낙하시키는 것,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상에서도 굉장히 붐비기 때문에 서로 충돌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말 자율 그 충돌 회피할 수 있는 센서랑 그 알고리즘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충돌 회피에 대한 거는 그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떤 우주물체가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 우주물체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측을 하려면 관측 시스템들의 정밀도도 또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관측 정밀도가 굉장히 현재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우리가 영화 승리호에서 보셨듯이 정말 바로 앞에서 휙휙 바뀌고 이런 거는 힘들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우주물체가 지금 우리 지금 강남에 이제 워낙 그 재난 상황이긴 하지만 강남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강남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서울에 있다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 어딘가에 걔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점점 뭐 강남구에서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나가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상에 정말 지구에도 기후 변화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대응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정말 우주까지 고민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공위성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위성 하나가 파괴되는 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예를 들면 뭐 시계가 중단이 되고 시간이 서로 다 안 맞고 그러면 이제 기차, 항공기 뭐 모든 시스템들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적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주에 대한 우주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참가자분들 모두 그 단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에서는 단체 사진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최은정 박사님은 그 공유를 중지해 주시고 모두 카메라를 한번 다 켜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카메라를 모두 켜주시면 사무국에서 그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네. 카메라 켜지는 동안 살짝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카메라를 켤 수가 없다고 채팅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셋 세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레지나리 교수님께서 손을 들으셔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전달드립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발표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인트로덕션 그냥 뛰어넘어서 제 연구 발표만 하면 될 것 같으네요. 백그라운드 발표 너무 재미있게 많이 들었고요. 좋은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카나다에도 지난 4월 달에 우주군은 아니어도 공군 안에서 우주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생겨서 점점 일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밤에도 우리 학생들은 다 나가서 밤에 사진 찍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 탐시하는 카메라 가지고 런치 있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바쁘고 돌아오면 좋은 사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면서 저희도 똑같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도 지금 같이 일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디펜스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항상 자료를 모으면 그 자료가 공유하기 어렵고 또 물론 학술에 가서 발표는 하지만 나름대로 각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같이 쉐어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 느끼신 것처럼 아주 많은 밀리터리 애플리케이션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위성 쳐다보는 것 아닌가, 혹시 요즘은 우주도 웨폰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사용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런 걱정들이 늘 많은데 한국에서도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은 데이터를 드릴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정말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의견을 내야 되는 분야의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앞에서 그 발표드린 내용 중에 이제 미 우주군 기지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냥 노트북, 핸드폰 다 밖에다 두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정말 이제 핵심 그 센터라고 하는 시스팍이라고 해서 우주 운영센터, 그러니까 미 우주군이 전 세계적인 우주 물체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투어를 한 30분 정도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들어가는 건물 물론 이제 저희가 회의하는 장소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길부터 처음에 패스포트 검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미 우주군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또 패스포트 검사하고 버스에 이제 딱 정확한 인원만 태우고 탈 때 인원 체크, 내릴 때 인원 체크, 이제 건물 들어갈 때 패스포트 체크, 건물 들어가서 입구에서 체크, 네, 한 4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실에 많은 상황판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아니면 실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상황판들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나온 거 보이실 텐데 영상이고요. 저희가 딱 들어갔는데 다 꺼놨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다 꺼놨어요. 그러니까 홍보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요. 디스플레이를 다 꺼놨어요. 저희 천문연구원의 우주여행 상황실에 오시면 저희는 누구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제 VIP 분들 오시고 또는 아니면 학생분들 견학하고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모든 화면을 다 켭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할 때 이제 전기를 좀 아까워서 약간 꺼질 때 있는데요.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디스플레이를 다 켜서 다 공개하고 알려드리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이 우주 상황 인식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됐고 우주군이 생기고 어떤 이제 군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 기밀화되고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정보 하나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다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아까 LTS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이 뭐냐면 우주 위험에 대한 정보, 우주 궤도, 인공위성, 우주물체에 대한 궤도 정보를 각국이 서로 공유해라. 네, 서로 공유하자가 가이드라인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유를 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 받는 게 받는 거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정보가 나가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근데 아직까지 천문연에서는 군만큼 저희가 민에서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군 또는 해외 협력하는 쪽하고 협력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다 같이 공유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혹시 잘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면은 서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
군처럼 아예 차단되지는 않았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민군 협력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귀국해서 돌아와서 제 방이 보안 시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 뭐죠? 도어락이 새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도 별도로 하고 이제 제 방에 CCTV 놓는다는 거 제발 그것만 막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였는데 사실 저희 과학자적인 입장은 우선은 저희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공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천문연구원에서의 기조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요. 적절한 곳에. 그게 막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 대국민 전체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정보들을 오픈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픈하는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제 워낙 이제 뭐 다양하게 있고 뭐 그래프도 많고 정보들이 많은데 저희가 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반작용적인,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제돼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정보만 나가야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는 거지. 저희가 과학자들이 분석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다 내보내는 순간 완전히 그 혼동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혼란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천문연에서 이제 뭐 민군 또는 뭐 협력하는 기관과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저희는 언제나 오픈이지만 국민에게 이제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 또 충돌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위험 대응에 대한 정보는 저희도 정제를 하고 정부와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핵심적인 필요한 정보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은 다 돈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정보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그 정보의 가치를 따지면 어떤 뭐 타겟에 대해서 궤도 정보 하나 얻으려고 하면 거의 월 1억 가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월 라이센스로.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여러 개 하면은 정말 뭐 돈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인공우주 물체들이 더 많아지는데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 정보들을 그거 각각으로 다 계산해 버리면 이렇게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오픈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정보들이고 저희는 천문연 기관 차원에서는 그런 가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유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의 명분은 정말 지속 가능한 우주의 평가적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좋은 얘기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텍사스에 있는 포닥으로 있는 서울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내용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저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부분에서 이제 메타볼리즘 같은 그 메타볼리즘 에어리어를 공부를 해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박사님이 코리안 어스트로노미 앤 스페이스 인스티튜트에서 계신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아까 다른 분도 질문 드렸는데요. 혹시 그런 우주군의 건강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로 바이오메디컬 쪽에 리서치도 계신 인스티튜트 안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조금 이제 저도 그런 우주군의 위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텍사스에 산다는 사람들이 스트롬이나 이런 게 오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니네가 뭐 위험하지 않냐, 텍사스 살면 다 그렇게 죽는 줄 알고 캘리포니아 살면 지진으로 다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할 때는 뭐 교통사고 나는 확률보다는 작다. 네가 뭐 지진으로 죽는 것보다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더 증가할 거를 인지하는 건 이게 좋은데 또 너무 위험하면은 threatening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일반적인 그런 예로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카시 저희 이제 한국천문연구원 내에서 그런 바이오메디컬 연구를 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분야는 없고 저희는 이제 광학으로 관측하거나 전파로 관측을 하고 분석하고 그런 위험 어떤 물체에 대한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바이오 관련되신 이제 그 분야 안에서 이 우주와 연관되는 분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이미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 안에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막 제가 뉴스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저희가 뭐 왜 달의 기지를 건설할 때 아까 제가 건축학에 대한 얘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우주와 연관해서 이제 우주에서 생활할 것 가정하고 하는 연구들이 이미 지금 시작된 곳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해주신 내용은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떨어지는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뭐가 추락한다라고 제가 이제 추락 위험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기자분들 다 연락 오세요.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얼만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 그 다음에 사람이 맞을 확률. 그래서 정말 이게 위험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다른 우리가 교통사고나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빈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몇 조분의 1, 우리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아, 뭐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고는 말씀드리죠. 우리가 뭐 개개인이 내가 맞을까봐 하면서 막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면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게 2차적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지나가는 어떤 물체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는 특히 우리나라 분단 국가로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창정 오비 로켓 바디 추락에 대해서도 군과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어떤 것까지도 가정하냐면 북한 지역을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우주 물체가 있을 때 그 대기권을 지나가면서 한 100km에서 80km 사이에는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그 파편들이 분산이 돼요. 폭발하면서. 그러면 강한 빛을 내고요. 얘네들 정말 유성으로 떨어지듯이 그냥 쫙 그래비티 같은데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떨어지는 물체들이 불빛이 보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경계선, 38선 이런 경계선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주 위험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뭔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세요. 왜 뭐가 하나 지나가면 우리 UFO 봤다라고 저희 동영상 제보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뭐가 반짝거렸다. 이거 스타링크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제보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사실 오히려 이걸 알게 됨으로써 걱정을 더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걱정은 이제 정부나 과학자들이 잘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발표하면 항상 2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쵸. 30분에 줄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역시 다들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를 너무 잘 캐치하셔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강연도 감사드리고 질문에 정말 세심하고 정말 풍부한 그런 답변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캐나다나 미국은 저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웨비나 8월 10일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